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 시작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기호입니다. 오늘 특히 이제 이번 주가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우리 고모님들 바깥 출입하시기 어려운 그 날씨에 불구하고 당에서 이렇게 또 부탁을 드렸더니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셨지만 그 여소 야대의 상황에서 국회 상황은 늘 민주당이 지금 합의보다는 단독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우리 당 내부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께서 사퇴한 이후에 새로운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또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일인 총선을 대비해야 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원내대표로서 권한대행을 맡아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의 큰 어른이시고 또 정신적인 버팀목이신 고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모셨습니다. 어쨌든 그 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도체제를 구성해서 선거에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 고모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우리 고모님들의 그 성원과 격려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이런 일이 없더라도 당연히 모셔야 될 그런 입장인데 늘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당을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우리 신영균 고문단 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 고문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윤재욱 당대표 대행이 상임 고문단을 만나는 등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막바지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을 통해 통합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은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당 원로들의 의견을 들으며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뒤부터 중진 연석회의와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며 절차적 정당성을 쌓는 모습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한 장관은 어제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며 사실상 정계 입문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일단 의견 수렴 과정을 마친 뒤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가능한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라며 윤 권한대행이 올해 안에는 비대위를 발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와 잠시 뒤 만나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합니다.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만난 지 이틀 만인데요. 이낙연 신당과 이에 따른 내부 분열이 당내 현안으로 떠오르자 통합 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큰 폭의 행보를 당부했는데 오늘 만남에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렸었는데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도 합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여야 이견은 많이 좁혀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조금 전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정부 예산안 합의문을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 반으로 미뤄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쟁점 항목이 담긴 56조 9천억 원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여야는 어제도 2+2 여야 협의체에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밤늦게까지 조율에 나섰는데요. 특히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R&D 사업과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접점을 찾았고 새만금 예산 등 일부 쟁점만 남겨둔 상태에서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한 건데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기다려 달라면서도 이야기가 잘 진행되면 오후 2시 본회의 전에 합의가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입장을 유지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합의 처리가 되면서 관련 내용은 내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서 여야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예산안 처리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예산안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산안은 합의가 됐지만 예산 명세서 작업을 거친 후에 내일 오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누가 좋을지 여당 지지층에 물었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한 비율이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49%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출범을 앞둔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누가 이끄는 게 좋을지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어봤습니다. 별도의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한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로 가장 많이 거론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49%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의 배경이 된 김기현 대표 사태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불출마 등 인적 쇄신 노력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26%는 적절하다, 56%는 쇄신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치 성향에 따라 온도차도 컸는데 보수층은 적절하다 45%, 부족하다 42%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반면 진보층에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중도층에서도 성에 안 찬다는 답변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연말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5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치 않다는 31%였습니다. 또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65대 24로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 31%, 잘못한다 61%로 한 달 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50%,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선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낙연 신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70%에 가까웠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36%는 긍정적으로, 5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부정적 반응이 84%까지 치솟았고 호남 지역에서도 70%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9%가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야당 분열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여야가 협상 중이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도 물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투표하는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답변이 37%,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된 위성정당은 막아야 한다는 답변은 43%였습니다. 오차범위 밖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보긴 어려운 결과입니다. 다만 지지정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그래도 표를 줄 거란 응답이 63%였고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12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34%, 무당층 37%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총선 때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잠시 후에 또 현장 이야기가 나오면 현장 연결해서 그 만남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만남을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탈당 후 창당을 좀 시사한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도 오늘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의 성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창당하겠다라고 지금 거의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정세균 전 총리하고 만나는 등 약간 이제 새 규합을 하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 사퇴 압박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됐던 바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찌됐건 지금 이제 이분들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금 그걸 최대한 어찌됐건 이제 그 당내로 주저앉히는 게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통합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그 개딸 관련한 그 논란도 좀 네, 잠시만요. 지금 현장에서 김부겸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 잠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오찬 회동에 앞서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잠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선배들의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대표님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대표님을 뵙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당 내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당 바깥에서 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이 대표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이 대표님께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실행이라든가 깊은 고민은 이 대표님이나 당에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부겸 전 총리님을 이렇게 자주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능하고 또 한편으로 무책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의 이 역주행 그리고 폭주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빠지고 한반도의 평화도 흔들리고 민주주의도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져야 될 책임이 참 큽니다.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국정과 정치에서 큰 성과도 내시고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김부겸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지금 중구에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 앞에서 짧은 또 인사말과 함께 여러 가지 뭐 당부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만의 역할뿐만 아니라 범진보, 나아가서 범민주, 아울러서 지금 난국을 타개할 그런 통합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그저께 영화관에서 한번 봤기 때문일까요? 자주 뵙게 돼서 반갑다 이야기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혹은 뭐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의 말 중에서 범진보 세력이란 말이 좀 들어오고 예. 가감없이 안팎의 얘기를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 안의 얘기와 당 밖의 얘기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김부겸 전 총리의 말에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통합 안정 쇄신 이거야 뭐 언론적인 얘기들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 처한 위기, 민주당의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쓴소리 하겠다는 얘기로 들렸어요.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비판하고 또 힘을 모으고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얘기니까 이거야 뭐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얘기고 많이 말을 듣겠다. 예. 이재명 대표의 얘기보다는 김부겸 전 총리가 뭔가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듣기에 좋은 얘기만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범진보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범진보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당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제가 봐도 과거의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하고 요즘 민주당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 대표의 그 사법적인 문제가 어쨌든 간에 뭐 진단도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어떤 위기에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김부겸 전 총리가. 김부겸 전 총리 오늘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하니까 당 안팎에서 굉장히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주문도 들어왔을까요?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이미 만나셨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대화를 이제 나눴을 것 같고요. 아마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그 이재명 대표에게 할 얘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리더십, 그 다음은 이제 그 공천 관련한 얘기인데 이게 다 뭐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좀 약간 불통형 리더십 당내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좀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본인을 이제 막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고 가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요. 그 연장선에서 뭐 이미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이른바 친명 공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파 정치를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자기 개파의 지분을 정책 지분을 획득하기 위한 뭐 그런 요구를 한다거나 그러실 것 같지는 않고 예. 원론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당내외에서 지금 이미 많이 지금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들을 좀 대표해서 의견을 좀 전달하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 예.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또 빠짐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반윤으로 우리 똘똘 뭉칩시다.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 예. 아마 뭐 김부겸 전 총리하고도 그 부분을 이제 뭐 주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주목받는 게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남이 혹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좀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남겨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남에서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려면 말이죠. 예.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아무런 뭐 특별한 어떤 합의라든지 그리고 방향성이 없이 만나봐야 예. 그야말로 그건 뭐 그냥 사진 찍기용 만남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원래 이제 삼총리 연대설이 나왔다가 예. 그게 조금 이제 희석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제쳐놓고 김부겸, 정세균 이런 분들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일부 언론은 뭐 고립화 작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거는 현재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놔두고 갈 수 있는 거냐가 본질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천 문제 다 걸려 있는 거고 친명 주류와 이제 비명 간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당내 원칙과 상식이라는 건 네 분이 있잖아요. 4인방이라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당내 지금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반대하는 뭐 연명장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 연서명이라고 서명장을 뭐 돌리더라고요. 예. 100몇 명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만나봐야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의 대표 자리를 지키면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이낙연 대표가 그대로 당에 있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서 당에 있겠다. 그럼 지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가 했던 말이 완전히 허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이낙연 신당이 동력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예. 앞으로 이제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낙연 신당은 언제든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바꿔 말하면 연명장에 116명인가 110몇 명이 117명이 117명 하더라고요. 일단 그럼 나머지 한 60명 정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현재는 여야 할 것 없이 결국 다 공천, 당선에 이제 모든 게 이제 걸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이 이제 이낙연 신당을 반대하는 건 뭐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출마해서 이낙연 신당이 설령 성과를 못 거둔다 하더라도 표를 좀 갖고 갈 거 아니겠어요. 예.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 그러면 또 당선이 어렵잖아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저는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 12월 이제 말로 가고 1월 달, 2월 달로 가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2월 말 3월 초에는 공천 끝내고 대표직 사퇴를 하고 또 김부겸 전 총리에게 향후 비대위원장 맡기는 것 아니냐 혹은 또 다른 인물을 좀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거든요. 오늘 혹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에게 주문할 수 있는 것, 부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것을 부탁할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지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원론적인 얘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뭐 혹시 김부겸 전 총리에게 뭐 추가적인 뭔가 부탁을 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그 만남 부분을 좀 중재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 그걸 좀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런 요청 받으면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성품으로 볼 때 충분히 그 수용해서 아마 전달도 하고
중재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를 본인이 사퇴한 이후에 비대위원장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은 괜찮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비명계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카드다. 아마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인식을 할 거고요. 예. 상징성이 좀 이제 있는 것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생각이면 본인이 그만두는 시기를 좀 앞당겨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천 다 끝나고 예. 친명 공천 다 해놓고 나가면서 김부겸 전 총리를 모신다 이러면 이제 선거 때만 활용하시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예. 공천 관련해서는 뭐 좀 김부겸 전 총리 같이 좀 약간 중도 지향이거나 또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본인이 사퇴하는 시기를 좀 앞당기고 공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이면 충분히 중립적으로 공천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이 또 어제 그 SNS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했어요. 탈출해서 여당으로 오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모르겠어요. 저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는 좀 엉뚱한 얘기 같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보고 지금 여당으로 오라는 얘기 말이 됩니까? 뭐 함께하자 당을 뭐 그런 동행하겠다 큰 뜻을 함께하자 이렇게 큰 뜻을 함께하니까 난저 얘기는 정말로 안철수 의원에게 묻고 싶어요. 어떤 정치적인 전략하에서 한 얘기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한 얘기인지 이낙연 전 대표를 저건 어렵게 한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표가 갈릴 것 같아서 그 정치 공학적으로 이낙연 신당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낙연 대표 보고 우리 당으로 오시오. 그럼 그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반대가 많은데 표가 갈릴 거라서 갈릴 거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이 대단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저건 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뭐 통합하자 뭐 민주당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해서 글쎄요 그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에 뭐 어떤 그 이간책이란 말은 좀 심하다 하더라도 뭐 그런 계산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정치적 도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을 보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을 보다 민주당답게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외적인 명분은. 그래서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당시 우리 당으로 오시오. 그럼 와서 뭐 합니까 이낙연 전 대표? 국민의힘에 와서 비대위원장을 합니까? 선대위원장을 합니까? 뭘 하냐고요? 난 도저히 저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혹시 제가 묻고 싶어요 안철수 의원한테. 그 이준석 전 대표와의 악연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좀 의식한 발언은 아닐까요? 뭐 1차적으로는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진 분열 책을 쓰는 난 이제 그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반영이 된 그런 이제 그 발언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본인이 그러면 그 이낙연 전 대표를 끌고 올 만한 힘이 있으며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뭐 국민의힘으로 설령 온다 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 거 다 잠재우면서 할 만한 그런 또 위치에 있느냐는 거죠. 뭐 그런 위치에도 안 계신 분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냥 일회성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는 자기 정치의 일환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지금 민주당 총선 앞두고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같더라고요. 그 탈당한 개인이고 공식 입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정적이죠 당연히.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주당 대표였던 분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했던 분인데 지금 현재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민주당답지 않다, 민주당 같지 않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일들이잖아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그렇고 이른바 돈봉투 의혹도 그렇고 말이죠.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한 건데
거기서 아무 할 말이 없다라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 정당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볼 때 우리가 국민 앞에 반성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와서 그럼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그 소영길 전 대표 수사할 때 거기에 대한 그 검찰 비판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우리나라 정당들은 저렇게 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느냐. 그게 항상 정말 전 궁금해요. 당연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전직 예. 대표였잖아요. 그냥 평당원도 아니고 평의원도 아니고. 예. 근데 여기 대해서 지금 이미 탈당했으니까 할 말 없다?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수준에 비춰볼 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건 아주 그건 적절치 못하고 도덕적 불감증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해야죠. 예. 예. 그 돈복들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19명에 대한 의원들도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당 내에서는 이 의원들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또 이제 공천 후보자 그 부적격 심사와 관련해서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친명계 인사와 비명계 인사를 두고 지금 굉장히 공천 파동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이제 친명 검증하고 있다. 지금 검증위원회가 이제 최근에 예. 이제 검증을 해서 이제 적격, 부적격 이렇게 예. 후보군들을 지금 이제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예. 있는 과정에서 뭐 공교롭게도 지금 비명계들 위주로 주로 이제 부적격 판정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적격 판정이 난 친명계 인사 중에는 사실은 좀 과거 전력 때문에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는 인물도 있어가지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또 취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증위원회 활동은 향후에 있을 이제 공천 이제 그 뭐 심의 공천관리위원회 활동 이전에 예. 이제 사전 정지 작업하는 건데 이때부터 벌써 이제 친명 입김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부터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뭐 비명계들 다 이렇게 줄줄이 다 탈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명계 이른바 공천 학살의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상당히 비명계 쪽에서 이번 그 좀 부적격 판단과 관련해서 상당히 동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성 전 고양시장의 경우 이제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가 당정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건데 예. 당정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건 대단히 그 정성적인 평가예요. 네, 당정 협력에 불응했다, 불응했다 이런 얘기인데 또 예. 최성 전 고양시장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윤석인가요? 김전 뭐 시흥시장? 김윤식 전 김윤식 전 시흥시장 그분은 또 무슨 그때 단순 공천을 하니까 예. 거기다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그게 이제 경선 불복이라는 사례가 그리고 이제 위자료 소송까지 민사 소송까지 내니까 이제 경선 불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김윤식 전 시장 얘기로는 경선에 참여도 안 했는데 무슨 경선 불복이냐 탈당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볼 때는 뭐 검증위원회의 얘기로서는 뭐 그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일리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가지고 부적격을 낸다? 그거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비명계가 지금도 아직도 결심을 못한 이유가 그래도 있던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는 제도 내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하나둘 늘어나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이낙연 신당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명계들은 아직은 그래도 이재명 시스템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천 시스템 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점점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이재명 친명 주류가 그야말로 공정하게 공천해 나올 수 있겠죠. 그 뭐 단 두세 건 가지고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그 민주당 내의 원심력이 커질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 무슨 뭐 대의명분 뭐 국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낙연 신당의 불꽃이 아직 안 꺼졌다고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뭡니까 그 소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할 말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 지금 예비후보 등록 예비후보 심사도 이렇게 누가 봐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뭐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정세균 전 총리 만난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친명 주류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 수도권 선거도 어려울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뭐 상당히 뭔가 뭐 한동훈 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법무장관이 뭔가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너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지금 안이하게 그냥 수도권 선거는 우리가 이긴다고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선거라는 게. 예. 지방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국민의힘이. 알 수 없다고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여권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비대위 진행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설이 돌자마자 외부 일정 취소하고 말을 좀 아끼나 싶었는데 어제 나와서는 굉장히 많은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발언, 좀 기억에 남는 발언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명이 힘을 합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세상 명확하게.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예.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뭐 누군가를 맹종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뭐 윤석열 아바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비명계 쪽에 예. 비윤계 쪽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의식해서 그 발언을 좀 한 것으로.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자기가 뭐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뭐 이제 가겠다 말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할 형편은 아니죠. 자기는 어찌 됐건 뭐 추대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예.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자기가 뭐 어떻게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닌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제 뭐 쭉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비윤계 쪽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다 이제 답변을 한 거죠. 그건 결국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마음이 좀 선 거고. 그럼 네. 언제쯤 좀 비대위로 완벽하게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될까요? 비대위원장 자리 제가 볼 때 이번 주말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분위기는 뭐 거의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설정할 것 같은데 예. 당내에서는 그저께인가요? 그 의원하고 이제 당협위원장들 연석회의가 있었죠?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동훈 위원장 쪽에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만 예. 그 정도 반대가 있다는 얘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게 저 정도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한동훈으로 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외로. 예. 그래서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저 정도로 경론이 오갈 정도면 말이죠. 뭐 분위기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맹종 안 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얘기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또 길도 뭐 같이 가면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좋은 얘기예요. 맞는 말이고 그런데 상당히 평소에 뭐 언행도 반듯하고 논리적이고 민주당에는 한동훈 장관만한 적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뭐 상당히 좀 수세 몰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 발언이나 이럴 때 국회에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맹종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뭐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려진 거.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여전히 책임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게다가 잼버리 파행에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가 없고 부산 엑스포도 유치에 실패했는데 그것도 아주 이 예상이 틀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박문규 산업부 장관은 또 출마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그것도 3개월 만에 자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도 지금 대통령 참모들이 아주 좋은 데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도층은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거거든요. 뭔가 이 여권 집권 세력이 하는 게 너무 이념적으로 강고하게 보이고 아니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왜 옮기냐고요. 갑자기 그쪽을 뭐 좌파로 몰고 말이죠. 도대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했던 것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거든요.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집권 초기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자랑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사법리스크에 있는 그런 정당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뭐 그러한 것들을 과연 대통령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예. 명시적으로. 예. 그리고 나는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한동훈 장관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맹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발언에 소신성이 있다는 걸 볼 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끔 자유롭게 놔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윤 대통령의 자세의 변화다.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관계를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예. 수직적 당정관계라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수직적 당정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정권을 주고 너 나 비판이 좋다.
예. 라고 할 때 그게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하려 해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갖고서 못 한다고요. 전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지금 여권의 지지율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따박따박 해나가고 사과하고 성찰하고 예. 이 김기현 차장이 그렇게 못했거든요. 항상 대통령 옹호하기 바빴다고요.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처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 옹호하기 바빠서 저렇게 지지율이 저 모양이거든요. 민주당이. 똑같은 거예요. 양대 정당이.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거 해낸다면 본인도 성공하는 것이고 예. 선거도 유리할 것이고 그렇게 못한다면 다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 수세에 몰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제 사실은 최근에 예. 보수 언론인 그 조선동아 중앙에서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미 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 결과 뭐 그 차기 대선 주자 2위로 나왔다. 뭐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또 반색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 지지의 그 이면을 뜯어 보면 예. 6070이 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게 이제 지표상으로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그 지지의 연령대라든가 이게 굉장히 협소해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제 선거는 결국은 이제 중도층을 어느 쪽에서 더 많이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간발의 차이로 결정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선거에서 과연 이제 이길 수 있겠는가? 그 한동훈 브랜드 가지고 예. 이제 그런 우려를 지금 이제 뭐 조선동아 중앙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카드는 지금 쓸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의 지금 친윤계들은 지금 한동훈 카드 말고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윤계들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조중동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예, 선거 힘들어진다. 예. 그런데도 지금 이제 뭐 결국 강행할 그런 분위기인데. 글쎄요. 뭐 제가 보건대는 이 지금 뭐 이 원로들이 오늘 이제 뭐 여러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우려를 아마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게도 됐죠. 당시 상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헤어지고 일을 더 꾸리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면 기억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제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인데 법무장관은 이제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이 청구한 사람은 이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심의일도 지정도 하고 예. 또 위원도 위촉, 징계위원도 위촉하고 인사권자이면서 심의도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그걸 청구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위법하다는 거예요. 2심에서 이제 이게 뒤집어진 게 위법하기 때문에 그 지금 징계했던 사유가 있잖아요. 뭐 채널A 사건에 뭐 이제 수사를 방해했다든지, 뭐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다든지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징계를 요구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절차 자체가 위법함으로 아예 사유는 판단할 필요 없다 해서 사유도 판단 안 했어요. 이게 사유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했던 그 징계 사유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의 내용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위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번복된 겁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또
추 전 장관은 재판 쇼도 잘한다, 패소할 결심이다 이런 또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검찰 쪽에서 예.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핵심 증거들 이런 것들 빼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좀 흐려서 예.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먼저 이런 이제 기조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이번에 그 재판부가 이제 무죄,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을 내리게 된 거는 절차적인 문제지 그 사안의 내용과 관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만약에 뭐 정말로 이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할 의지가 없었다면 내용과 관련한 것들을 이러저러한 증거들을 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예. 것. 그런 점에서 이 추미애 장관의 말은 조금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예. 이번 무죄도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원인 제공자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께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원인 제공자는 지금 본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늘어서 지난해 5만 명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제도 확대 영향으로 출생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해 육아휴직 통계가 어떤 점이 특징이었습니까? 네,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한 해 전보다 14.2% 증가한 19만 9,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이 5만 4,240명으로 5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28.5%로 2011년 28.7% 증가한 이래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휴직자 비중은 27.1%로 1년 새 3% 상승했습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12,8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의 영향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육아휴직 통계에서 부와 모 소속이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가 각각 70%와 60%로 규모가 큰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뒤 자수했던 20대 남성이 이전에 전시회 예술품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고 인증하는 사진과 범행 과정, 경찰 조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오늘 새벽에 블로그에 낙서일 뿐인데 다들 너무 심각하다며 자신은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땅을 전시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2013년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로 넘겼고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주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이란 성향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세계 무역 핵심 교역로 홍해 항로 안보가 위협받는 가운데 미국이 다국적 함대를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도 즉각 반발하면서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바레인에서 40여 개국 장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민간 상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홍해 다국적 함대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You know, 10 to 15% of global trade moves through the Red Sea. Without interruption or harassment is important for all of our countries. 미국은 앞서 성명을 통해 홍해 안보를 위한 번영의 수호자 작전의 창설을 발표한 데 이어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작전에 몇 나라가 추가로 함정이나 초계기를 보낼지는 미지수라고 짚었습니다. That operation is bringing together more than a dozen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to conduct joint patrols in the Red Sea and the Gulf of Aden.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위 관리인 무함마드 알리 알 후티는 이란 TV와 인터뷰를 통해 대항하는 나라의 선박은 홍해에서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As Mohammed Abdel Salam today had a statement a few hours ago, he said we will continue our operation against any ship as they declared before, unless the food and medicine will be allowed into Gaza. 지난달 14일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연관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10여 척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후티.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선박도 포함되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핵심 교역로인 홍해의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글로벌 대형 해운회사가 잇따라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우회로를 택하면서 운임과 보험료, 국제유가 상승, 운송 지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에 낮부터 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제설 작업에도 불구하고 빙판길로 변한 도로가 많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곳곳은 강한 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전국 주요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요금소 부근은 눈이 모두 그쳤는데요. 다만 굳었던 날씨에 교통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눈이 미리 그쳤더라도 이렇게 노면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 충남과 호남 곳곳으로 매우 거센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굵은 눈발이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한파 속에서 이 빙판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속주행 신경 써 주셔야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운전대 꼭 붙잡고 조심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호남 지역 지나신다면 아예 주행을 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같은 시각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눈발에 남풍새 나들목일 때 막혔다 풀렸다 반복하고요. 마찬가지로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눈이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천안 분기점에서 목천까지 차 간격을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릴 때에는 아예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서 쉬었다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같은 시각 수도권의 기상 여건은 괜찮아졌지만 50번 영동선 강릉 쪽 여주 일대 작업 구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2차 북극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일부 충청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밤 9시에 발효되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1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올겨울 최고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눈이 그쳤지만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7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도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모레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앞두고 휴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